자, 이제 이번 시간은 채권 양도 교재를 체크해 보도록 하죠. 채권 양도는 채권자와 양수인의 계약으로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죠. 그때 채권자가 양도인이 돼서 양수인과 계약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바뀌는 게 채권 양도뿐만 아니라 이게 경계도 있다. 그런데 채권 양도와 경계는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네, 일단 채권 양도냐 경계냐 이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채권 양도로 볼 것이다. 왜냐하면 경계로 보게 되면 이게 동일성이 없어져 버리는데 동일성이 없어지는 것을 상대방이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성이 유지되는 채권 양도로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다음에 이 채권 양도는 이게 준물권 계약으로서 처분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처분행위 그러면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다. 준물권 계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근데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어야 돼. 처분권이 있는 사람이 했어야 된다. 만약에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그건 무효가 돼버리죠. 우리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와는 구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야 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채권 양도 일반적 효과 그랬는데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게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래서 기타 채권에 종속된 권리도 모두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이건 뭐 외울 게 아니고요. 인적, 물적 담보권, 채권이 결부된 대항 사유나 항변권, 이자 채권, 위약금 채권 이런 것들 다 그 말이다. 그리고 채무 변제의 담보 또는 변제 방법으로 채권 양도를 했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 이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빚 갚을 게 있는데 담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담보조로 다른 채권을 양도한 거죠. 그때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 변제 가름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채무 변제 가름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원래 채권은 소멸하고 그 양도된 채권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이게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그래서 원래 채권이 있고 또 담보조로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의 채권이 양도되는 거죠. 그런데 B번에 보시면 채권 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 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 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피담보 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채권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명채권의 양도 뭐 조문 그대로입니다. 양도성이 있어. 근데 성질상 양도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의사 필요로 제한된 경우가 있다. 근데 재산권은 이게
일신 전속권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양도할 수 있다. 양도성을 가진다. 조건부 채권, 기한부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장래 성립할 채권도 마찬가지야. 이 판례들 보시면 채권 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매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 양도는 유효하다. 채권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한다. 그리고 B번 장래의 채권도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어.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 근데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랬죠. 근데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라고 한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걸 한번 보시면 우리 갑이 채권자, 그다음에 을이 채무자, 갑이 돈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그냥 100만 원 채권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이 채권자가 또 다른 사람한테 빚을 못 갚아서 A라는 사람이 지금 갑에 대한 채권자인데 이 채권을 가압류를 한 거죠. 가압류된 채권이 있는 거야. 근데 가압류가 됐을 때 원래는 이제 이거예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줘야 되죠. 근데 이제 가압류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압류해서 투신명령 또는 전부명령, 투신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통해서 A가 자기가 직접 을한테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투신명령, 전부명령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가압류된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이걸 채권 양도하는 거 이건 아무 상관없어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병한테 이런 채권 양도해도 된다. 그러면 이때 이제 갑은 채권자가 아니고 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그런데 이제 이 채권은 지금 가압류된 상태 그대로 있는 거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내려가는 이 양도가 되는 거니까 동일성 유지한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이 있게 된다. 다만 이제 이게 가압류가 된 상태니까 얘도 같이 가압류가 돼 있다. 가압류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돈을 주면 안 돼. 병도 돈은 못 받죠. 그렇지만 양도는 받을 수 있어. 이 말인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양도성의 제한과 관련해서 성질에 의한 제한이란 말인데 전세금 반환 채권 이거 잠깐 보십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은 양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세금이 전세권의 요소예요. 전세금 없는 전세권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전세권 존속 중에는 이게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거 이런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세권을 양도하는 건 돼요. 그러면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은 그 안에 따라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양도가 되는 거죠. 근데 전세권 존속 중에는 그래서 나중에 끝나면 넘길게 하는 장래 조건부 채권 양도 이런 건 가능하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전세권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때는 가능하다 이 말인 거죠. 밑에 판례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겠느냐인데 주채권과 분리해서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얘는 부동성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증채권만 양도하는 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겠는가인데 앞서 우리 봤습니다. 매매로 인한 경우에는 안 돼.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 채권의 양도하는 것은 안 돼. 이다. 그래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돼. 이때 이 채무자가 매도인을 말하는 거야.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다. 그런데 취득시효 완성, 의로 인한 등기채권권 이건 가능해. 그래서 양도 제한의 범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험 문제로 몇 번 나왔죠? 네, 보시고 그 다음에 임금채권의 양도성이 나와 있는데 근로자의 임금채권 이것도 양도할 수 있다라고 했다.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청구할 수는 없어. 야, 그러면 이거 결국은 양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는 학자분들이 계신다. 그렇지만 우리 판례가 이렇게 결론을 내서 판례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의 의사 피해에 의한 제한,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그때는 양도할 수 없어.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그때는 양도할 수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를 했어.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근데 알지 못했다면 이전의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네, 이런 것이다. 갑과 을이,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여기 채권이 있어요. 근데 양도금지 특약을 했다는 거예요.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데 갑이 병한테 금지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양도를 해버렸어. 이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인 거죠. 근데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이 채권자가 못 되는 거야. 그게 알았을 때.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런데 인정해 줄 때가 있다. 그게 뭐냐? 선의일 때. 그런데 앞서서 우리 보신 것처럼 선인데 중과실로 몰랐어. 그러면 악의처럼 다뤄준다고. 그래서 그때는 채권 양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자, 그래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양도는 유효하다. 그래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한다. 반대로 알았어, 악이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 그러면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도금지 특약을 알고 채권을 양수한 자로부터 다시 선의로 그 채권을 양수한 자는 선의 제3자에 포함된다. 요거는 이제 우리 민총 가서 공부할 때 나올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경우가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병이 채권자가 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다시 병이 또 정한테 넘겼어. 근데 이 사람이 선이면 이때는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인 것이다. 네, 그 얘기고. 또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 장수를 받은 후 채무자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 승낙에 의해서 무효인 채권 양도행위가 추인되어서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양도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해서 추인하는 것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이게 나중에 민법 총칙에서 공부를 할 건데 그게 무효예요. 그 계약이 무효다. 근데 그 무효행위를 추인했을 때의 문제예요. 무효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그때 이제 무효원이 없어진 후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뜻이죠. 무효예요. 근데 나중에 추인했어.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는 무효는 맞는데 이때부터는 유효가 된다. 이런 뜻이다. 자,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개인의 의사표시로서 압류 금지 재산을 만들어내는 것은 안 돼. 압류 금지 재산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는 선의악이 불문하고 압류, 전부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보셨지만 이제 이건 우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을 때 채권 양도하는 건 안 되지만 그게 아니고 병이 갑의 채권자예요. 그래서 이 채권을 압류해서 전부 명령을 받는 거야. 그럴 때는 이게 병의 선의하기를 따질 필요도 없다. 선의하기 따질 필요도 없다.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게 말도 안 돼. 만약에 그게 효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병이 갑의 채권으로서 이 채권을 압류하려고 하면 을한테 쫓아가서 야 우리 양도금지 특약 맺었다고 하자고 장난칠 거라니까. 그 양도금지 특약에 의해서 압류금지 재산을 만들면 안 되지. 압류를 함으로써 강제 집행할 건데 그걸 막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된다 이 말이다. 그리고 이 전부 명령이 유효하게 된 이상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는 그냥 취득하는 거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이런 거 안 따진다 이 말인 거죠.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에 의한 제한이 나와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으로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정도만 봐두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데 이건 설명이 다 됐으니까 채권양도는 일단 이거 설명드려보면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만으로 이미 성립해버리죠. 그런데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제3자 보호를 위해서 대항요건을 갖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450조 1항 요거는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이게 채권양도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할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이게 사회 질서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다 이 말인 거죠. 알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채무자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이게 결국은 우열결정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제3자에 대해 제3자 중에서 누가 채권자가 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허위 표시에 의해 성립한 지명채권의 선의 채권양수인이 제456조,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합의 이외에 양도받은 당해 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 소등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대항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 법률행위가 허위 표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네. 허위 표시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이 말인 거죠. 대항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이 필요하다. 통지 승낙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것이다. 자, 요 내용들은 우리가 전문으로 봤고 한 번 더 보시면 통지 승낙의 요건에서 일단 채권 양도 통지를 해야지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양도인이 채무자한테 하는 거죠. 그런데 채권 양도 통지는 채권 양도가 된 사실을 통지하는 거잖아요.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말한다. 관념의 통지. 양도인이 통지를 해야 되니까 양수인이 하는 통지는 안 되죠. 양수인에 의한 통지는 대항력을 갖지 않는다. 네. 그리고 양수인이 대비권을 행사해서 통지하는 것도 안 되죠. 그러나 대리로서 하거나
사자로서 통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채권양도 통지는 채권양도와 동시에 사후 통지를 해야지 되죠. 사전 통지는 안 돼. 사전 통지는 안 돼. 이렇게 말한다. 사전 통지와 관련해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우리 판례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그리고 여기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그리고 양도 통지는 양도가 돼서 통지를 했으면 어쨌거나 통지의 구속력이 생기죠. 그래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데 그러나 아직 양도하지 않은 경우와 양도를 하였으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할 수 있다. 양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 양도 통지 후에 양도 계약이 해제됐을 때는 이제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도인에게 채권이 돌아가 버리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그랬을 때 양수인이 통지해야 돼 이 말인 거죠. 양수인 채권 양도인 입장이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채권이 양도인이 복귀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그다음에 채무자의 승낙과 관련해서 채무자의 승낙도 마찬가지로 성질은 관점의 통지가 된다. 근데 이거는 채무자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 우리 사전 통지는 안 되지만 사전 승낙은 가능하죠. 그리고 승낙할 때는 이해 유보뿐만 아니라 조건을 붙이는 것도 상관없어.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통지 승낙의 효과에서 통지의 효력, 동일성의 유지. 그래서 동일성이 있다. 동일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부착된 항변 사유도 함께 이전된다. 그래서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게 대하에 생긴 사유, 채무 부존재, 소멸 등의 항변 이런 것을 양수인에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통지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을 때는 아직 상계적상이 있지 않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에 이르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을이 갑한테 지금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을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을이 갑한테 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런데 갑이 병한테 채권 양도를 해버렸어. 이 채권이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은 병한테 주고 갑한테 또 받아야 되는데 주고 못 받는 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가지고 병한테 채권이 양도됐지만 상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다. 네, 그 말인 거죠.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얘기들은 이제 좀 보시고 근데 이거는 통지 이전에 생긴 사유 가지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통지 이후에 새로 생긴 사유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다. 채권이 넘어간 뒤에 이제 갑하고 뭔가 계산할 게 있어. 그거를 병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 말인 거죠. 자, 이렇게 받으시고 양도 통지와 금반원 채권의 가장양도 등의 경우에 통지를 받은 선의 채무자는 양수인한테 만약에 변제했어. 그걸 가지고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승낙의 효력 이의를 유보한 승낙 뭔가 내가 갑하고 뭔가 계산할 게 있어 라고 말하면서 승낙을 했어. 그때는 통지한 경우와 같다는 것이다. 근데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어.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어. 그러면 을이 갑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병한테 대항을 못해.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야. 그랬을 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인 거죠.
대항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에서는 그게 통지 승낙을 뭐로 해야 되느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했을 때, 이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확정일자가 뭔지는 뭐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말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의 범위에서, 우리 보통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 보통 가압류한 채권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되고요. 뭐 이중양수인 이럴 때 문제가 되죠. 일단 먼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의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네. 우리 나중에 확정일자를 갖췄어. 그러면 확정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일자 이후에는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런데 그 확정일자를 꼭 원본에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사본에 받아도 돼. 이 말인 것이다. 그 다음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은 결국 뭐 아까 우리 그림에서 보자면 병이냐 정이냐, 누가 양수인이 될 것이냐, 누가 채권자가 될 것이냐의 우열결정 문제다. 거죠.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규정한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적용 범위 그랬는데요.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했어. 그런 경우에는 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다. 대항 요건의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 이미 병한테 채권 양도를 했는데 확정일자 없는 증서로 통지를 했어도 변제를 해버리고 나면 채권은 소멸해버린 것이다. 그 뒤에 이 압류 및 추심 명령, 뭐 채권 양도 이런 거 있어도 이런 건 대항 요건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다. 이중 양도의 경우에 우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 확정일자를 갖추고 어떤 건 안 갖추고 했을 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만 이제 채권자가 된다. 모두 단순한 통지일 때는 도달한 일시의 선우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 다음에 둘 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인 경우 우리 판례는 도달의 일시의 선우에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한다. 그래서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인데 이 판례가 되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좀 덜 나온 편이에요. 덜 나온 편인데 이제 40문제도 됐으니 이제 많이 나오겠죠. 한번 보시면 일단 둘 중에 어떤 거냐? 채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인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우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게 채권 양수인과 그 동일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도달의 일시의 선우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동시에 송달이 됐을 때, 그 말은 그 우편물을 한 우편 집배원이 같이 넣은 거야. 같이 배달을 한 거죠. 이랬을 때 그 채권 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 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 따라서 전액에 대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전액 변제하면 돼. 그러면 유효하게 면책된다라는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그들이 모두 다 채권자니까 혼자 다 먹으면 안 되고 안분정산을 해야 돼. 안분정산할 의무가 있다. 안분정산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은 자기 채권에게 비례해서 받는다 이 말이다. 근데 한편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누가 도대체 채권자야 헷갈리죠. 잘못하다가는 빚을 2번 갚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 공탁을 함으로써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 채권자를 알 수 없다. 이걸 우리 판례가 쓰는 표현입니다. 채권자 불확지라고 한다.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 공탁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같은 날 도달이 되었는데 선후 관계에 대해서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 도달로 추정을 하자.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실 한 우체부가 배달을 할지라도 어떤 거 먼저 나중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동시 도달로 추정한다라고 한다. 그다음에 그 밑에 판례는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증권적 채권의 양도. 네, 증권적 채권이라는 거 한번 말뜻만 한번 생각해 보고 하자고요. 증권적 채권이라는 게 뭘까? 네, 이 증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채권이라고 했는데 뭐냐면 이걸 이제 상법에 가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종이죠. 네, 채권을 원래 밖에 있던 채권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 이 증권에 들어가 있는 거죠. 화체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채권의 성립, 양도, 행사 등이 그 채권의 존재를 표상하는 증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채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여간 뜻을 말씀드렸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증권적 채권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근데 지시채권 이런 거 한번 봐보면 되지. 어음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화증권 등 뭐 이런 거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거 양도할 때 배서해서 교부하면 된다. 무기명채권. 무기명채권은 그냥 교부하면 되죠. 교부하면 되는데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무기명 사채, 무기명 수표, 상품권, 승차권, 극장 입장권, 뭐 식권 이런 것들이 그렇다. 지명 소진 출급 채권, 면책 증서 이런 것까지는 이제 궁금하시면 뭔 말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돼요. 해두시고 이제 채무인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인수는 이런 것인데요. 일단 보시면 아까 우리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매매계약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채무만 다른 사람이 인수하는 거야. 그럼 봐보세요. 매수인이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면책적 채무인수 그랬죠. 면책적 채무인수는 뭐냐면 원래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면서 인수인, 이 사람이 채무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채권자와 인수인 간에 이 채무가 있는 것으로 하는 것. 근데 채권장도 채무인수는 둘 다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그래서 을이 부담하는 채무나 병이 부담하는 채무나 같은 거죠. 물론 X는 갑이 을에게 줘야지 되는 거죠. 매매 계약이 있을 때 갑이 을한테 X는 줘야 되지만 이 채무만 병이 부담하는 거. 그래서 채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 병에게 이전시키는 계약으로서 종래의 채무자 을은 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래서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이렇게 부른다. 됐죠? 그 다음에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을 그랬는데 먼저 채무의 이전성. 이것도 일신 전속적 채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있다. 조건부 또는 장래의 채무라도 다 가능해. 그 다음에 인수계약의 당사자 봐보자고요. 갑채권자, 을채무자, 병인수인. 그런데 이들이 삼면계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 계약자유원칙상, 계약자유원칙상이라고 한다. 우리 이제 채권법은 언제나 계약자유원칙이 있다. 그래서 3자 간에 합의하면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다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채권자와 인수인이 당사자로 되는 것도 가능해. 채권자와 인수인이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단 볼까요?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제3자가 인수인이죠. 그리고 채권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보자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성질상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 다음에 그런데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이 사람이 제3자인데 지금 우리 원래 채무자예요. 채무자인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 야, 너 대신 내가 대신 갚을게. 그러면 모두 좋을 것 같지만 아니 내 채무라니까 네가 왜 끼어들고 난리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할 때, 채무자의 의사에 반할 때 면책적 채무 인수는 안 돼. 더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변제를 야, 네 대신 내가 변제할게 이런 것도 안 된다고. 근데 이제 바로 밑에서 병존적 채무 인수 공부할 것입니다. 병존적 채무 인수는 가능해. 그리고 보증인이 될 수도 있죠. 보증계약도 할 수 있죠.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보증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된다라고 한다. 요거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와 인수인이 당사자로 되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요. 보시면 갑을병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을하고 병의 계약으로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을하고 병이 이렇게 계약을 하면 누가 문제가 될까요? 갑이 문제가 되죠. 둘이 하겠다는 거 뭐 말릴 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제 봐보세요. 원래 채무자 이 사람은 예를 들면 돈이 좀 있어요. 자력이 있어. 그런데 이 인수인이 만약에 자력이 없어. 곤란하잖아요. 자력이 없으면 내가 병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냐고. 돈을 못 받는데. 그래서 이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좋아. 그럴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 그때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이다. 채무자한테 할 수도 있고 제3자한테 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승낙 또는 거절을 하지 않고 있네? 그러면 갑이 안 하고 있네? 그러면 이때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승낙 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최고는 독촉이라고요. 이제 뭐 말은 이렇게 말하죠.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이다라고 하는데 독촉하는 거야. 빨리 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는 기본적으로 최고를 했는데 확답이 없으면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 지금 승낙이 없으면 아직 채무 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거죠. 채무 인수가 안 되게 해야 돼. 안 되게 하는 게 거절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발송과 관련해서 발신주의가 되는 거죠. 발신주의다. 발신주의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상대방 있는 의사피의 효력 발생 시기는 상대방한테 의사피라면 상대방한테 그 의사피가 도달해야 돼. 이게 도달주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었는데 거기에 제사인수, 격무가 있다. 이 격은 채권 강론 첫 시간에 공부한 거죠. 격지간 계약에서 승낙. 그다음에 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그게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이 있을 때 채권자에 대한 승낙 여부에 대한 최고에 대한 그 확답이 발신주의다라고 한다. 나머지 제사무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민법 총칙에서 나와요. 제사인수 경우는 뭐냐면 일단 외우자면 원래 큰 집에서 제사를 모셨는데 큰 집이 이제 제사를 안 모시겠대. 그래서 작은 집에서 제사를 모시겠다고 인수를 했어. 그러면 그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제사인수 경무가 된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채민수의 처리 변경, 채무자 간의 계약에 의한 채민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처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채민수의 소급표, 채권자의 채민수에 대한 승낙은 의사표시가 있으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승낙과 관련해서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죠.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소급표를 인정하는 승낙한 때로부터 그러면 틀린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채민수의 효과 여기서 봐보시면 먼저 이 그림을 보면서 가볼 건데요. 이렇게 원래 채무자 을이 있고 인수인이 있는데 채민수라면 이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소멸한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원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 있었어. 근데 채무 인수가 있다고 해서 그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한다. 이런 건 아니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이렇게 채무 인수가 되면 이제는 이제 채권자와 인수인 간에 이 채무가 있게 되는 거죠. 원래 채무자였던 을은 이제 빠져버려 이렇게 된다.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채무 이전이 됐을 때 이자 채무, 위약금 채무 등 종된 채무도 함께 이전한다. 그리고 항변권이 있을 때 그 항변권도 같이 이전된다는 것이다. 네, 그걸 담보하기 위한 법정 담보가 있어. 법정 담보도 그냥 존속하는 거죠. 그런데 약정 담보는 소멸하고 동의하면 존속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을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인이 있었어. 이런 경우 생각해 보자고요. 보증인이 있었어. 근데 채무 인수를 했네. 그럴 때 병을 위해서도 계속 보증인이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을과 보증인은 뭔가 특수한 관계가 있고 또 을이 신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증을 섰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으로 채무자가 바뀌었는데 보증인이 계속 보증 채무를 부담해야 돼. 불합리하죠. 그래서 소멸한다는 것이다. 근데 괜찮아. 동의하면 존속한다. 그래서 이걸 한번 조문으로 확인을 해보면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동일성을 유지하니까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 또 전 채무 여기서 뭐 상계, 동시에 항변 이런 것들은 그래. 그러나 계약의 취소권 해제권까지 이전되는 건 아니야. 계약의 취소권 해제권 이런 것들은 당사자만 갖는 권리예요. 우리가 아까 보셨지만 봐보세요. 갑이 을을 X를 뭐 예를 들면 10억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어. 근데 갑이 을한테 뭐 부동산 매매가 있어도 부동산을 이전해 주는 건 맞죠. 그리고 이제 10억 채무를 을이 부담하는데 그거를 병이 인수했을 때 근데 그 인수인이 그걸 취소하거나 해제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 다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채무는 남아있는데 어떤 한 채무만 인수한 사람이 그걸 취소하거나 해제하게 되면 계약관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인 것이다. 그래서 계약의 취소권, 해제권 이런 것들은 이전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 인수로 인하여 소멸을 한다. 소멸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 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존속한다. 그래서 원래 약정 담보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법정 담보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원래 법적으로 인정되는 담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자, 해두시고 그 다음에 채민수와 유사한 제도가 나와 있는데 병존적 채민수. 이거 잠깐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면책적 채민수는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인데 을이 부담하는 채무를
이렇게 병이 인수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전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래 채무자였던 을은 빠지고 인수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다. 요게 면책적 채민수가 된다는 거죠. 면책적 채민수. 그런데 이거하고 구별해서 병존적 채민수가 있다. 병존적 채민수는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인데 여기서 채무가 있어요. 그런데 병존적 채민수는 병도 또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채무가 생기는 거죠. 병존적 내지는 중첩적 채민수다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 판례는 중첩적 채민수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때는 여기서 원래 채무자도 채무를 부담하고 그리고 인수인도 같은 채무를 또 부담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병존적 채민수라고 한다. 네. 일단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시고 그런데 이제 그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또 병존적 채민수인지는 해석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불분명할 때는 병존적 채민수로 해석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을이 있고 또 하나의 채무자 인수인이 있는 게 낫잖아요. 병존적 채민수로 해석하자라고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제 병존적 채민수는 기존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 기존 채무가 있는데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그 채무를 병존적 인수한 것이다. 병존적 채민수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갑을 이렇게 있는데 병이란 사람이 갑한테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해 준 거예요. 그 말은 원래 을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병도 같이 인수한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 다음에 인수계약의 당사자 보시면 우리 면책적 채민수하고 비교해서 봐봅니다.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의 삼면계약으로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삼면계약으로 하는 게 가능해. 계약자의 원칙상. 그리고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인수인, 제3자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예요. 그러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와 인수인 간에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 라고 한다. 그런데 병존적 채민수 요거는 인적 담보로서 기능을 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삼면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 당연하지. 갑을병 셋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런데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면책적 채민수에서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가능하다라고 한다. 그 이유가 이게 면책적 채민수에서는 을이 채무를 면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채무자인데 왜 네가 내 대신 갚냐고 말도 안 돼.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병존적 채민수에서는 병이 채무를 부담하긴 하지만 을의 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그때는 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게 병존적 채민수를 이렇게 했다라고 봐보세요. 한번 봐보자고요. 갑을 병에서 이렇게 을과 병이 이런 병존적 채민수, 중첩적 채민수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원래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또 병도 또 하나의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갑한테.
그래서 갑한테 채권이 생기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성질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을과 병이 요약자, 낙약자로서 계약을 했는데 제3자에게 채권자가 제3자가 되죠. 제3자에게 채권이 생기는 거야. 근데 제3자가 권리를 가지려면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내가 받을게요, 그 이익을 받을게요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의 채무와 인수의 채무 사이의 관계, 이 을과 병 사이에 어떤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어. 그러면 연대 채무가 되겠죠. 보통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 그랬을 때는 부진적 연대 채무가 된다. 우리가 이제 연대 채무를 공부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근데 시험 문제로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이행인수를 보실 건데, 이행인수도 보셔야 됩니다. 이행인수는 뭐냐면 원래 채무자가 이렇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 병한테 야, 내가 갑한테 뭐 줄 거 있는데 네가 내 대신 이행 좀 해줘 라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 그러면 이제 그런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행인수인은 채무자한테 갑한테 줄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이행인수 계약에 따라서. 그런데 갑 입장에서 보면 채권을 여기서만 가져. 병한테 갖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행만 받는 거지. 그래서 갑이 병에 대한 채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그래서 보시면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인수인이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단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뿐이다. 여기다 채무를 부담하는 거지 채권자한테 채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야. 이 말인 거죠. 따라서 채권자가 이행인수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권리가 없어. 이행 청구할 권리는 없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채무자와 인수인 간에 어떤 채무인수 계약을 맺었을 때 지금 을이 갑한테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면책적 채무인수이거나 병존적 채무인수이거나 이행인수일 수 있을 것인데 그게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려면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면책 채무인수가 된다는 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고 인수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이랬을 때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근데 병존적 채무인수에서는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갑이 병한테 권리를 가지려면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인 것이다. 근데 그런 게 없을 때 뭐가 된다? 이행인수가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한편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봐보면 이런 얘기인데요. 을이 갑한테 3억 채무를 부담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 그런데 그 X의 저당권을 갑이 갖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을이 병한테 이 X 토지 매매를 하면서 3억 채무를 인수했다. 이렇게 봐보자고요. 근데 일단 보시면 병이 3억 저당권이 설정된 X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3억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10억짜리 부동산인데 병이 3억을 안고 사는 거예요. 안고 샀을 때 이런 의미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게 이제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는 거죠.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면 면책적 채무인수다. 또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병존적 채무인수가 될 것인데 그런 게 별도로 없었어. 그때는 뭐다? 이행인수다. 보통 이행인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을이 갑한테 그냥 3억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이 저당권을 갖고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병이 갑한테 3억을 이행하면 이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병은 대금 10억 중에서 7억은 을한테 주고 3억은 갑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를 매매로 산다 이럴 때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근데 거기에 3억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은 매수하는 사람이 그 있던 저당권 소멸시키고 다시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해주는 방식을 취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면서 매매할 수도 있어. 저당권을 살려놓고 그게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실제로는 7억만 주면서 그 3억을 안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원래 을한테 채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대신에 병이 대신 다 갚으면 그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거죠. 네, 이행인수가 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고 우리 교과서를 잠깐 한번 봐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인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인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계약. 네, 이것도 경계와 다르다. 채무자를 바꾸는 경계도 있다. 근데 이제 동일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채무인수가 더 낫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경계라는 제도를 채권 총칙 맨 마지막에 공부를 할 건데 요게 경계가 로마법 시대부터 있었대요. 그런데 채권장도 채무인수는 근대 와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근데 우리 보통 보면 이제 뭐예요? 사실 옛날 게 아무리 좋아도 신상이 나오면 신상이 옛날 오래된 물건들을 옛날 제도를 다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장도 채무인수가 이제 많이 쓰이고 경계제도는 잘 안 쓰이게 됐어요. 그래서 시험도 채권장도 채무인수가 중요한 것이고 경계는 덜 중요하죠. 그렇다고 경계를 몰라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 제도가 또 민법 전반에 나오니까. 일단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조건부 채무 또는 장래의 채무 이런 것들도 이전성이 있다.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죠. 됐고 인수계약의 당사자 나와 있는데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의 3면 계약으로 하는 것도 인정되죠. 계약자의 원칙상. 그다음에 채권자와 제3자의 계약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그 사람이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일 때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네,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채무 인수 못해. 변제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변제도 못해. 그러나 중첩적 채무 인수 또 보증인이 될 수는 있다고요. 보증계약을 맺을 수는 있어. 네, 비교해서 봐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할 수 있어. 그다음에 채무자와 제3자 간의 계약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요 조문 내용을 그대로 다 쓴 거예요, 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조문을 우리가 도예식에서 다 봐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채무인수 효과. 이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이다. 근데 면책적 채무인수 경우 종래의 채무가 소멸되느냐?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법리는 성립하지 않는, 그걸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 있어서 소멸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 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뭐 종된 권리나 항변권은 그대로 이전된다. 다만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 이건 당사자만 갖는 권리다. 그 얘기는 충분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담보보증의 존속 여부가 나와 있는데 일단 법정 담보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근데 약정 담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멸한다고 동의가 있으면 존속하는 거죠. 요 얘기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로서 병존적 채무인수 내지는 중첩적 채무인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시험제로 많이 나왔잖아요. 병존적인가 면책적인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때 병존적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서 어음수표를 발행했어. 그랬다면 요거는
중첩적 인수, 병존적 채무인수란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수계약의 당사자 그랬는데 이게 삼면계약으로 다 가능한 거죠. 삼면계약으로 가능하다. 계약자의 원칙상. 그런데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 근데 이 경우는 아까 우리 면책적 채무인수에서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이 경우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성질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권리를 가지려면 뭘 해야 돼? 수익의 섭씨가 있어야 돼. 와, 많이 나왔죠. 잘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을 때는 연대채무.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부진적 연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진적 연대채무가 된다라고 한다. 참고로 우리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해서 채무가 2개 있긴 하지만 채권자가 2 사람한테 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100만 원 채무를 2 사람이 부담할 때 만약에 을한테 받았어. 그러면 병에 대해서도 채무는 소멸하는 거예요. 병한테 받았어. 그러면 을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2번 받는 게 아니다. 1번 받으면 끝난다. 근데 그 1번을 을한테 받을 수도 있고 병한테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이행인수인데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인수인이 채무자한테 채무를 부담하는 거야. 채무자는 빨리 이행해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채권자가 권리를 이행인수인한테 갖는 건 아니죠. 그래서 채권자가 인수인한테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행인수와 구별되는 제도 그랬는데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근데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채무자한테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그때 이 직접 채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 제3자 또는 채권자가 인수인,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해서 직접 채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채권자한테 채권이 생겨. 그러면 이 병존적 채무인수.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이행인수 이렇게 된다. 여기서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때 이거는 이행인수가 된다.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려면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매매를 했는데 거기에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보증금 빼고 잔금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6억의 전세가 들어가 있대. 임대차 보증금이 있대. 그러면 매수인이 실제로는 4억만 주고 6억은 나중에 임차인한테 내주기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도 일단 그거는 이제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걸 안고 가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행인수가 된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려면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행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의 법률 관계가 나와 있는데 부동산 매수인이 피담후 채무, 가압류 채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행인수가 되는데 우리 쭉 봤습니다. 그때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친다. 원래 채무자한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네. 다만 이제 그 사람도 법정 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돼서 이 변제자 대위가 된다. 이행인수는 그 변제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인수 계약 가입은 우리가
시험에서 계약인수, 계약가입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계약인수, 계약가입을 물어보지는 않지만 제도적으로는 알아둘 필요가 있으니까 민법 총칙 가서 계약인수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봐보시면 이제 예컨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지위, 또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지위 등과 같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계약인수. 아예 매수인의 지위를 가져가는 거야. 임차인의 지위를 가져가는 거야. 임대인의 지위를 가져가는 거야. 이런 걸 계약인수다 이렇게 말한다. 예. 근데 여기는 뭐 자세하게 보지는 말고요. 계약 가입은 그에 비해서 계약 가입은 병존적 계약인수라고도 하는데 원래 계약 당사자를 두고 또 한 사람이 추가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계약 가입이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채권양도 채민수까지 오늘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채권의 소멸 편으로 가셔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